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또 올립니다. 우리은행은 20일부터 주담대 5년 변동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12일과 24일, 이달 2일에 이어서 한 달 사이에 무려 4번씩이나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고객의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은행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보다 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상승세가 둔화되면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4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것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금감원은 정보 제공이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반면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어서 동의가 필요 없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다고 맞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연금을 앞당겨 받은 조기수급자가 지난해 11만 2,031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조기수급자는 올 들어서 늘고 있어서 누적 9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왜 늘어나는지, 허약해지는 노후 안전장치를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63세면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죠. 하지만 대부분 60세 이전에 퇴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른 소득으로 버텨야 하죠. 버틸 힘이 없는 분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앞당겨 받습니다. 조기 수급자인데요. 최근 조기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안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연금 현재 수령 나이가 63세인데 일찍 당겨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늘고 있는지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윤성명 박사님, 왜 이렇게 조기 수급자가 지금 많아지는지, 얼마나 늘고 있어요, 우선? 일단은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올해 늘어난 숫자가 지금 11만 2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예. 근데 작년에 당겨서 받은 분들이 5만 한 9천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88.9%, 한 90% 정도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굉장히 큰 비율로 늘어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데, 두 가지 요인으로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1998년 영업법을 개정하면서 이게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러면 연금 받는 기간이 너무 좀 길어진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 증가 추이에 맞춰서 받는 나이를 좀 늦춰주자 그러면서 98년에 법 통과된 게 뭐냐면 2013년마다 매 5년마다 수급 연령을 1세씩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5년마다. 네, 그러니까 2013년에 61세가 된 거고 2018년에 62세가 됐고 올해 이제 63세로 1년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요? 올해부터. 예,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3년부터 63세로 늘어났고 또 앞으로 2028년 되면 64세, 2033년 되면 65세로 늘어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 관행은 그대로 묶여 있거든요. 뭐 2015년 전후로 해서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났지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금 올해 연금 수급하는 분들은 정년까지
저 직장에서 다니기도 어려운데 정년을 채웠다는 분들조차도 60세에서 직장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별로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저 그렇군요. 정년하고 나온 순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 월급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네. 소득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정년한 시점하고 또 연금 받는 시점이 올해부터 3년이나 벌어지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소득 공백 기간이 너무 소득 길어진 뭐 절벽이라고 하죠. 네, 소득 크레바스. 절벽. 네, 그 기간이 길어진 게가 있고 또 하나 네. 추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배움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뭐 7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태어났거든요. 또 절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직해서 나오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소득 절벽하고 합쳐져서 이게 이 더블 이펙트가 발생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퇴직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또 연금 수급 나이가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스크래바스 소득 절벽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미리 당겨받는다. 연금 박사님, 네. 연금을 이제 미리 받는다 그러면 무작정 뭐 미리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미리 받을 수 있는 뭐 조건이라든지 받게 되면 손해가 크다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 퇴직 이후에 연금 개시 연령이 되기 전까지 좀 전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금 개시 연령이 되거든요. 현재 63세인데요. 예. 그 전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 예. 일정한 소득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한 298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예. 그 이상이신 분들은 조기 수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소득이 298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그렇죠. 근데 예. 그분들은 또 여유가 있으시니까 굳이 조기 수령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예. 근데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막 퇴직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소득 절벽이 생겨서 연금 개시할 때까지 한 3, 4년을 소득 없이 보내셔야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조기 수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조기 수령을 할 때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1%씩 줄어든다. 6%. 6%씩. 예. 근데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6, 5, 30. 예. 일찍 5년 당겨받아서 연금 받으신 분들은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으시게 되는 거죠. 30%나 예를 들어 보면 정상 개시 연령대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누리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예. 1년 당겨받으시게 되면 94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2년이면 88만 원이고요. 네. 최대 5년까지 당겨받으시게 되면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되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감액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을 늦춰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나이가 됐는데도 안 받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죠. 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연기해서 받으시는데 예.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7.2%나? 예,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실 분이 1년 늦춰 받으면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으시는 거고 예. 최대 5년까지 늦추시게 되면 36%가 올라간 136만 원을 평생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분과 깎아드리는 분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한 거죠. 그러네요. 늦춰서 더 받는 폭이 더 높은데요. 7.2%나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늦춰 받아서 더 많은 연금을 더 오랫동안 받으시는 거고 반대로 어려우신 분들은 일찍 받게 되는데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으시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불공평해 보인다는 느낌이 살짝 들려고 하는데. 약간 그렇진 부익부 빈익빈이 조금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일찍 받는 경우 연금 박사님 네. 일찍 받는 경우 5년 일찍 받잖아요. 네, 그럼 63세 받을 거를 58세 예를 들어서 받는다 치면 네, 먼저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30% 적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일찍 시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받을 수는 있고요. 먼저 받잖아요.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늦게 시작하시는 분이 금액이 높다 보니까 먼저 받으시는 분들은 일찍 받아서 유리하지만 예. 늦게 받으신 분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누적액으로 예. 먼저 받으신 분들을 추월합니다. 아, 누적으로. 예, 그럼 뭐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뭐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예. 그래도 한 기대명 한 80세 이상만 사시게 된다면 80세 이상만 예, 산다면 먼저 받으신 분들을 늦게 받으신 분들이 추월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때 뭐 사람의 뭐 수명이야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상황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일찍 수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만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유리하지 않는데 현재 30%나 1년 단계반 6%씩 해서 30%나 덜 받게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이제 퇴직 베이비 부모 퇴직자들 늘어나고 수급 나이가 또
미뤄지고 1년 그것 때문인데 몇 가지 얘기를 또 더 다른 할 수도 이유는 있을 뭐가 것 있습니까? 같습니다. 이제 지금 뭐냐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게 예. 건강보험 이제 퇴직하고 나면 제일 부담이 큰 것 중에 하나 건강보험료 그래요. 부담이거든요. 건강보험. 이제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다 보니까 예. 일정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 자격을 이제 박탈을 지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얹혀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됐는데 그렇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네. 독립생계를 하는 예. 걸로 해서 음.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마지널한 경계선상에서는 연금 액수가 좀 늘어나면 자기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되니까 월 20만 원, 30만 원 별도로 내야 되니까 국민연금도 그런 소득으로 간주가 되는 네, 거죠. 네. 연금 소득이 이제 예. 언제부터 그렇게 카운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은 조기노령연금에서 6% 깎이는 게 오히려 건강보험료 내는 것보다 손해가 아닐 수도 있던 또 계산을 또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연금 박사님 좀 나중에 계산 좀 지금 하고 네, 계세요. 네,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새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재정 문제가 좀 불안정하다 그러니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자. 또 여기 또 하나, 고갈될까 봐. 또 여기 뭐 제가 이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또 하나는 보통 분들이 이제 아까 연기연금 7.2%고 조기연금 6% 감액하잖아요.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1차부터 5차 재정 계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면 뭐냐면 모든 분들이 건강 상태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렇죠. 보통 고소득자들이 건강 관리를 잘한 분들은 좀 더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예. 소득도 높은 상태에서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7.2%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거고 예. 상대적으로 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받을 수 있을 때 받자. 하는 사람은 또 당겨서 받는 거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예. 주된 요인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예. 퇴직 시점하고 연금 수급 연령이 맞지 않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예, 거고요.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왜 감액은 6%고 저기 그 연기연금은 7.2%냐. 연기연금 7.2%나 되느냐.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이게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3년부터 2023년 1차부터 5차 재정 계산에 참여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조기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니까 가급적 그걸 못 받게 페널티가 있었어요. 아, 조기연금 그러니까 못 받게? 제 기억에 6%보다 더 감액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를 들면 뭐 7.5나 뭐 7점이나 이렇게 더 감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거죠. 왜 이렇게 많이 깎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기연금을 받고 싶어서 받겠냐. 아무리 페널티를 준다 그래도 오죽하면 어쩔 수 받겠냐. 오죽하면 받겠냐. 거기다 왜 페널티를 주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6%로 줄은 걸로 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2%는 제가 4차, 5차 재정 계산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너무 높아요. 연기해서 하는 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한 4.8%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7.2%니까 5년 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예. 국민연금연구원 쪽에서는 이건 계산해서 나온 수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너러스하게 올라간 건 뭐냐면 연금액이 적다고 소득 대체를 오리자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능력이 되는 분들은 연기를 시켜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게 알겠습니다. 하자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도 좀 예,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연금 받을 나이보다 받을 연금을 좀 늦추는데 1년에 7.2%나 더 준다고 하니까 아, 이거 좀 소득 있는 분들이 더 정말 부익부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아까 그 건강보험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깎인 거라도 먼저 받는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일단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들은 직장에서 이제 건강보험료 소득에서 내기 때문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정말 20억, 30억짜리 집에 살아도 직장 가입자는 그것 때문에 건보료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퇴직하시고 나면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는 소득도 보고 부동산도 보고 차도 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건강보험료 내는 걸 좀 피하시려고 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려고 노력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이나 뭐 재산이 좀 적으신 분들은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아예 면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준이 뭐냐면 소득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연간 2천만 원. 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봤더니 월 166만 원 이상을 받으시게 되면 이게 국민연금만으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되기 때문에 그렇지. 추가로 내가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가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렇게 받는 것보다는 내가 그 이하로 줄이자. 아.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오히려 조기 수급을 신청하실 분들도 뭐 일부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게 되게 좀 소탐대실이다. 아, 소탐대실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국민연금을 160 받을 걸 150으로 줄여놨는데 네. 내년에 국민연금에서 또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줘요. 또 예. 나는 올리는 게 싫은데 올리면 건강보험료 내야 때문에 되니까. 싫은데, 근데 올려주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도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여러 가지 또 제기해 보면 제도도 계속 조정을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받을 국민연금인데 네. 단기적으로 1, 2년 내가 뭐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조절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소득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당연히 필요한 개념이지만 예. 건강보험료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된 말로 짱구를 굴리는 거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탐대실 하지 말라. 이 건강보험 적게 내려고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그런 건 아무리 주판 하나를 튕겨봤을 때 좀 곤란하다는 게 우리 연구 박사님 말씀이신데 이렇게 조기연금 수급이 늘어나면 노후 보장 장치가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조기연금을 조금 덜 받도록 하는 어떤 억제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책상 물림이라고 그러죠. 아주 비판받는 게 책상에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좀 빨리 못 받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6%보다 더 많은 감액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죽하면 조기연금을 받겠냐 그래서 이것도 좀 줄였다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은 이 조기연금 제가 이제 정부 정치에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인데 지금 오늘 좀 쓴소리 해야 될 게 뭐냐면 뭡니까? 제가 OECD 연금 전문가회에 이제 한 15년 동안 한국 대표로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일을 못하는 게 다른 우리 OECD 회원국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OECD 회원국들은 퇴직 연령이 곧바로 연금 수급 연령입니다. 퇴직과 네. 연금 수익을 맞추려고. 리타이먼 에이지하고 펜셔너블 에이지가 같아요. 어. 근데 우리는 그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이 벌어져 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공백을 없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걸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은 퇴직 즉시 연금을 받고 최근에 이제 공무원분들도 고통을 좀 느끼기 시작하는데 공무원들은 여태까지는 전에 퇴직 받다가 즉시 지금 달라졌어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을 그동안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퇴직 연령과 수급 연령의 공백이 있는 문제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뭐냐면 요새 최근에 정년 연장해달라고 뭐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정년 연장하는 부분에서 기업의 반대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층이 취업 빙하기, 취업 절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정년 연장하면 그 청년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일자리 5년 연장은 5년 또 못 들어가잖아요. 노인들이 꽉 죽어 있으면 젊은층들은 그만큼 애쓰면 그냥 물러나라. 그렇게 좋은 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작년에 이제 9월부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 경사노위에서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던 게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 절벽도 없애고 청년층도 취업할 수 있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이제 뭐 일본 얘기를 자꾸 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이제 그 절벽, 소위 말하면 OECD가 다 맞추고 있는 퇴직 연령과 이 연금 수급률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다른 나라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책상 물림에 앉아서 일찍 당겨받는 걸 억제하는 대책을 세우느니 이 뭔가 맞추는 연구를 하는데 그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길 수도 연금 받는 나이를 당길 수도 없고 정년을 한꺼번에 늦출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국민연금 조기 수급도 문제지만 아예 국민연금을 못 받는 분들 이 저소득층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얼마나 맞습니다. 됩니까? 지금 국민연금 그 사각지대 비율을 보니까요. 저소득층 중에서 10명 중에 4명, 한 40%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국민연금을 아예 자체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연금은 60년대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다 갖고 계시지만 그렇죠. 국민연금은 88년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직장 생활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좀 적게 드시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그 저소득층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기초연금.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10명 중에 7분에게 지금 기초연금을 월 33만 4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서 네. 실제로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해야 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연금 박사님께서 이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의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했잖아요. 그러면 뭐 국민연금 뭐하러 내? 기초연금은 충분하지 않나? 이런 분들이 좀 혹시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 그건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반박을 하지만 급여 적절성 차원에서 고소득자는 그 연금이 그거보다 많다 그러는데 국민 소득 대체를 올리자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수급액 평균이 66만 원, 월 66만 원 받는 분의 평균 국민연금 66만 원. 거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 BM 세대 중에서 제대로 가입한 분들은 뭐 170만 원, 180만 원 받는데 어쨌든 평균이 66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40만 원 올리게 되면 부부가 한 가구에 65세 되면 부부가 동시에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께 그러면 받는다 그러면. 80만 원이 되는데 거기서 통상 20%를 감액합니다. 아, 부부가 함께 그러면, 받으면. 그러면 한 64만 원 되니까 예. 64만 원 되니까 네. 이거 뭐 저기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 낸 사람하고 비슷하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연금 2015년에 2014년에 기초연금 도입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거나 일정 액수가 되면 또 기초연금을 또 감액하는 조치까지 있어요. 기초연금을 또 깎는다. 깎는 조치까지 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적절한 조치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래서 뭐 이건 OECD 우리가 OECD 기준으로 OECD 빈곤율 제일 높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2012년부터 OECD가 매년 18개월 주기를 위한 또 권고한 게 있어요. 네. 한국의 기초연금은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일 적다. 노인 빈곤 그리고 완화 다른 효과. 나라들처럼 또 기초연금을 비기여형 연금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는 건 뭐예요? 너무 많은 사람한테 준다 그런 얘기예요? 70%까지 주는 나라들이 없고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93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93%에 지급하던 걸 지금은 4.8%한테만 33만 원, 지금 43만 원 다 지급하고 감액해서 조금을 지급합니다. 아, 대상을 확 줄였다, 그래서 핀란드가. 제가 시간이 없지만 OECD 권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OECD가 한국의 기초연금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일 적다. 노인 빈곤 완화를 하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노인 빈곤이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3분의 1은 OECD 기준으로 빈곤한 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또 3분의 1은 우리나라 모든 연령층 중에서 제일 아주 비참한 집단이에요. 3분의 1은. 폐지를 주어서도 생활하기 어려운 집단이에요. 예. 근데 그 두 집단이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줄여서 네. 좀 더 넓게 네. 더 많이 주자 그런 여기서 거예요? 40만 원 70%한테 다 40만 원 올리겠다는 거니까 당장 대상자는 못 줄이더라도 40만 원은 절대 빈곤에 속한 진짜 노후 생활이 비참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40만 원 이상하는 그런 예. 차등 지급, 선별 지급이 올바른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초연금을 뭐 대상자를 줄일 수는 없지만 좀 더 극빈층에 더 올려주는, 먼저 더 40만 원 올려주는 다른 분들 대신에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내놓으셨고요. 사실 지금 연금개혁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말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거의 뭐 합의가 연금 박사님 합의가 네. 되는 듯 했잖아요. 네네. 합의가 되는 듯 했는데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뭐 연금 개혁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큰 공약인데 저는 사실 합의가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안 되길 왜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국민연금 개혁이 합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 그냥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그게 진보와 보수 각각의 어떤 정파에 따라서 합의하다 보니까 실제 21대 국회에 합의된 내용을 보시면 예. 일안과 이안이 있는데 일안과 이안이 보험료를 올리는 거 거의 차이가 없고 소득 대체율도 큰 차이가 없이 뭐 하나는 안 올리자 하나는 조금만 올리자라고 했더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어느 정도 네. 합의가 됐는데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 그냥 현행대로 40% 유지하자 그다음에 43%로 올리자 예. 뭐 이런 게 일안 이안이었거든요. 근데 뭐 재정 안정 무슨 소득 보장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안을 비교해 봤을 때 기금 고갈 시점이 현행 2055년에서 한 6년, 7년 늦춰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는 뭐 6년 늦춰지고 하나는 60년 늦춰지고 이러면 선택을 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두 개 1, 2년 차이밖에 안 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하는 건 좋은데 협의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맞춰진 지점이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땜질 처방에다 그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단은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어느 측에 서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기금이 안정돼야 제도가 유지되는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을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안정적으로. 예, 기금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개혁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자란 부분 이런 것들은 다른 사회복지제도로 채워주거나 혹은 뭐 KDI에서 얘기한 얘기 중에서 뭐 신국민연금을 만들어서 새로운 국민연금. 예, 오히려 네. 지금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또 다른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젊은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새로운 국민연금 체계를 하나 만들자 이런 의견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디어 같고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쨌든 좀 하루 빨리 예.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게 하루 늦출 때마다 예. 굉장히 많은 재정 부담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게 다 미래 세대에 전가한 겁니다. 네. 조금만 빨리 진행됐으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연금 박사가 이제 빨리 뭔가 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는데 21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전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는데 22대에 들어서 뭐 혹시 움직임 조금이라도 있어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 그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미 있는 말씀하신 것 뭔 같아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그동안은 이제 이 입장이 다른 게 여당은 특위를 구성하자. 특위. 야당은 이미 논의할 만큼 했으니까 보건복지 상미 소속으로 소위 만들어서 거기서 끝내자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영은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예. 이러한 이하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더 늘려주는 아니고 현 세대 기득권을 보호하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저는 우리가 기초연금도 손을 봐야 되고 국민연금도 손을 봐야 되고 퇴직연금도 손을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동시에 손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중심으로 먼저 손을 보더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예요? 일단 모수 개혁만 하자는 거거든요. 보험료하고 다 여태까지 논의는 보험료하고 소득대체율 조정만 하자는 건데 그걸 하더라도 의미 있는 구조개혁 하나는 최소한 집어넣자. 뭘 집어넣자? 그러니까 자동 안전장치 같은 걸 자동 안정장. 그거 뭡니까? 자동 이건 뭐냐면 안전장치라는. 우리는 뭐 지금 뭐 사회적 합의한다고 시간을 허송세월로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1998년 스웨덴, 2004년에 독일, 일본이 도입한 제도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정치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경제정량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제도 운영하는데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서스테이너빌리티 팩터 지속 가능성 계소를 독일, 일본, 스웨덴에 적용해보고 고쳐야 된다면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재정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아서 정치권이나 뭐 누구 간섭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거 그게 때만- 자동 네,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이거예요? 네, 선거 때마다 정치인 판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OECD 형국이잖아요. 네. OECD 형국 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0%가 이미 그 제도를 도입했어요. 우리는 지금 뭐 모수 개혁, 숫자 개혁, 소득 대체율, 그리고 수급 나이 이런 조정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거는 뭐 저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이제 한 걸음도 못 뛰는 정부인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여태까지 정부 안도 안 내놨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여태까지 5차 재정 계산하면서 정부가 안 내놓은 적 없어요. 네. 야당이 비판한다는데 일단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핵심 자료를 네.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뭐 대한민국의 앞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수개혁 외에 자동 안전장치 같은 게 필요하다. 윤석명 연구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소득 크레바스, 소득 절벽 차이를 위해서는 연금 수급 연령과 일하는 나이를 좀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데 계속 고용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연금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연금 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타야 될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알짜 팁을 좀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은퇴를 앞두고 계신 5, 60대에 있어서 수많은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뭐 제도가 초반에 너무 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금이 빨리 고갈되는 것이 MZ 세대를 불안해하지 마라. 네, 뭐 근데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3, 40년 후의 일이니까 네. 사실 그건 우리 개혁 이후에 고민할 일이지만 네. 적어도 5, 60대가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국민연금을 가장 잘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제가 국민연금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좀 팁 알려드리면 세 가지. 네. 첫 번째 추후 납부. 과거에 안 낸 거를 지금 내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납부하라. 의외로 중간에 실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못 내신 기간들이 꽤 기간을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후에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나의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이 있으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는데 네. 군대 갔다 온 기간 전부 추후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1번 추후 납부. 네. 네. 두 번째. 두 번째로 60세가 되면 납부 의무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 전까지 3년에서 4년 동안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실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정년 이후에도 임의 가입하는 게 네. 좋겠다. 그래서 지금 퇴직 앞두고 계신 분들 추가적으로 불입하셔서 연금액을 늘리시고요. 예.
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세 번째 연기연금 말씀드렸잖아요. 연기 소득이 있으면 좀 늦춰서 받아라. 네. 일찍 필요하신 분들은 일찍 받으셔야 되겠지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사실 연기연금까지 하시게 되면 36%가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이 굉장히 적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연금액을 많이 늘리실 수 있습니다. 연기 연금은 자기가 언제까지 살 줄 모르는데 굳이 또 연기해야 할까요? 그럼? 일단 연금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연금 상담은 오래 살 걸 가정하고 상담하는 거죠. 오래 살 걸. 네, 죽을 게 고민이면 빨리 가서 죽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내 노후를 준비한다면 나는 90세, 100세를 건강하게 살 거라는 가정 하에서 수립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부부관계 짧게, 예. 부부관계 좋다 그러면 네. 연기연금에서 연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면 자기가 사망하고 배우자한테 60% 연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부까지 관계, 배우자까지 네.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수급자가 늘어나는 현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그리고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공급이 이루어질지 실수요자들은 마냥 기다려야 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신 분이죠. 심교원 국토연구원장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향방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에 관한 국토연구원의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이 부동산 강의하시다가 이제 국토연구원장으로 가셨습니다. 예. 1년 정도 되셨죠? 예, 이제 8월 24일이 되면 1년입니다. 네, 축하드리는데요. 국토연구원 우리 시청자들이 좀 많이 알 것 같은데 우리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할 건가 뭐 그런 연구를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예.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저도 가보고 좀 놀랐습니다. 예. 너무 많은 분야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 자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예. 개발하고 보존할 것인가를 다루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한다면은 이제 하고 나서 국민 생활의 질이 이제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그 당시 목적이 이제 78년에 설립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아, 78년에요. 그때부터 균형 개발이라고 한 것들은 도입한 건 굉장히 좀 선구적인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국토 종합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뭐 산업 단지라든가 그다음 도시 및 지역 계획 이쪽에서는 뭐 지하화 사업, 노신도시 재정비 사업 그리고 뭐 국공유지 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제 도로 계획이라든가 공간 정보 관련도 하고 있고 건설 산업. 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주택 토지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들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토부에서 다루는 거라든가 네.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들을 하는데 이제 현장 중심형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토연구원에 지금 하는 일을 더 자세히 알기 앞서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워낙 관심이 많고 예. 부동산 정책 이번 정부의 어떤 큰 구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큰 흐름이 하나 있고 또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 예, 예. 뭐 5년간 뭐 270만 호를 예, 늘리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또 국민들은 아 이거 뭐 제대로 돼가는 것 같지가 않아. 약간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공약에서는 250만 호를 냈습니다. 200화 250만 호? 기준으로. 예. 250만 호면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년 평균 한 50에서 6, 70만 호까지 인허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딱 2년 전에 이제 8월달에 22년 8월달에 네.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게 이제 270만 호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270만 원 플러스 알파.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공급 계획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급 기반을 만들겠다는 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갑자기 공급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공급 기반을 닦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공급이 많으면 이제 위축이 되니까 뭐 좀 조절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수요가 또 위축된다라든가 그런 것들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공급이 좀 안 되기 시작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올 초부터 예. 시작해서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이제 안전 진단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풀어가면서 공급을 좀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88 대책에서도 뭐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이쪽에서도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다음 비아파트 부분도 좀 늘리겠다. 네. 그리고 뭐 신규 택지라든가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에는 약간의 영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시장 안정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정부도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예, 예. 우리 국토연구원에서도 많은 그런 어떤 관련 조사도 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중심으로 굉장히 상승세가 빠르다. 예. 야,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동향이? 최근에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뭐 금융 통계 같은 것들도 보면은 심리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최근 몇 개월간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대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어떤 뭐 내부적으로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단기간은 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걸 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추적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국토부라든가 관련 부처 협의를 할 때 뭐 저희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안정화 쪽으로 또 특히 공급 쪽이나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좀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와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 뭐 더 좋겠느냐. 저희들이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오를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국토연구원에서 보시기에 조금 기간을 넓혀서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길게 보면 시장 안정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경험을 보면은 이제 88년, 89년, 90년 3년 연속으로 예. 우리나라 집값이 그때 한 20%씩 오른답니다. 그런데 91년에 마이너스 5%로 떨어집니다. 서울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입주가 있었습니다. 200만 원 입주. 200만 원 입주. 예, 저희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제 3기 신도시 물량이라든가 예. 그런데 신규로 또 지금 개발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서울 시내에서도 최근에 인허가가 좀 통과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입주가 시작된다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 효과를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91년에 입주를 시작하고 나서 90년대 내내 주택 가격이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90년대. 네. 예, 뭐 마이너스가 가기도 하고 플러스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의 공급 계획이 좀 된다면은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정부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나의 큰 정책의 방향으로 잡았는데 예, 예. 이게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규제를 좀 줄이거나 완화하는 것만으로 되겠느냐? 뭔가 사업의 수익성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안전진단 문제는 올 초에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88 대책에서는 이제 어떤 단계를 좀 줄였습니다. 네, 두 개씩 묶어가지고 최소한 3년 정도를 단축하겠다 이런 정책을 낸 바가 있고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들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좀 활성화하겠다는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은 혜택을 좀 주겠다는 게 이번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뭐 올해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인허가 물량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예. 그 서울시 내에 도시 정비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통과됐습니다. 아, 지난 이분도 정부 그래요?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통과됐다 할 아,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단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88 대책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번 88 대책을 보면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공급을 많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파트 시장 올라가는 거를 조금 어떤 공기를 빼는 기압을 빼는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전세 사건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아, 전세 사기 사건. 전세 사기 사건에 보면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빌라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요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아파트로 몰려간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매매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쪽을 좀 안정화시키고 비아파트의 공급을 좀 늘리고 특히 비아파트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 3, 4년 걸리거든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시작하면은 1년 내 입주도 가능합니다. 그 뭐 인허가 기간, 공사 기간이 짧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이쪽 수요를 좀 빼서 전세로 전세나 이제 비아파트 쪽으로 돌리게 된다면은 이 매매가 수요를 좀 약간 누르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생각하는데 예. 우리 앵커님께서도 처음에 서울에서 이렇게 하실 때 네. 보통 비아파트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아파트로 가고 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이게 주거 사다리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비아파트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반이 이제 계속 없어지면 안 되고 그걸 좀 확충을 시켜주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아파트에 몰린 수요를 조금 분산시키는 효과를 조금 예. 기대해 보면 과연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문제는 그렇고요. 국토연구원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의 균형 발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예, 예. 근데 뭐 균형 발전을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고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동원됐는데 늘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2020년쯤에 이제 수도권 집중이 50%를 넘어갔었거든요. 인구 예. 기준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층이 가장 문제가 아니냐. 아, 문제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그분들이 네. 20, 30대 청년층들이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에 대부분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죠. 예,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를 지방에도 만들고 그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예. 그다음에 양질의 그 기업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양질의 문화생활까지 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저희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4대 특구가 있습니다. 4대 특구. 네. 도심융합 특구, 뭐 기회발전 특구 이런 것들은 지방에 아주 혜택을 많이 줘서 뭐 기업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다음 뭐 교육 자유 특구 같은 경우는 양질의 교육을 지방에 맞도록 공급을 하고 예. 문화 특구 같은 경우에 지방에 부족한 문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런 4대 특구 계획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정부에서 많이 밀고 있고 네. 그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난다면은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네. 당장 올해 내년이 뭐냐라는 그렇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네. 이런 정책들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어떤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그것들을 이제 지방하고 또 중앙 정부하고 또 이 기업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4대 특구다 뭐다 상당히 그 정부도 다른 정부도 계속 해왔는데 좀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요. 이 또 하나 지금 왜 우리나라의 국토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장기 이제 국토 발전 계획인데 지금 이제 5차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지금 다시 바꾼다면서요. 수정 계획을 세운다는데 왜 이 장기 국토 종합 계획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지금 바꿔가는 겁니까? 최근 수립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근데 5년 사이에 2019년에 세웠군요. 예,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출산율이 그때는 9점 몇 명대, 아니 그 0.9명대였는데 지금 0.7명이 됐고, 예.
그다음에 뭐 지방 소멸, 네. 뭐 지방 경제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국토종합계획을 내년 목표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방향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예, 그래서 이제 뭐 민생 토론회에도 몇 번 나왔듯이 이제 메가시티 문제, 초강력 메가시티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메가시티. 그다음에 지방 경제,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 시설 같은 것들도 어떻게 놓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 산단 15개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들을 어떻게 국토종합계획에 잘 받아 넣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네. 또는 이제 뭐 기업 혁신 파크라든가 도심 융합 특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토계획에서 잘 반영할 것이냐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 부문별로 도로, 철도, 교통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넣을 것이냐. 최근에 GTX망은 어느 정도 계획은 확충됐지만은 네. 뭐 CTX, 지방에 또 XTX,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UAM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런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과제를 이번 국토계획에서는 좀 잘 반영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실현성이 높은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문제를 좀 반영하는데 사실 지역에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과연 예, 우리 예. 지역이 어떻게 바뀔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구체화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1기 신도시를 정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특별법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특히 이제 공공기여가 조금 지금과 조금 달라진다면서요? 예, 이게 예.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노후 신도시 정비법은 그 기존의 재건축 재정비 사업,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뭐 인프라가 부족하고 무계획적인 도시에서 적용하는 건데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계획이 잘 돼 있습니다. 공원도 어느 정도 있고 인프라도 괜찮고 예.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차원에서 보는 건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신도시도 정비를 하게 되면은 어떤 개발 이익이 좀 뭐 특정인들한테 갈 수도 있고 하기 생기는 때문에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공 기여를 받아야겠다는 예.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어떻게 이제 달라지나요? 그게? 특히 이제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는 예. 그 단순하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 토지를 기부 체납받거나 임대주택 받거나 이 정도 수단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또 하는 거고 네. 그 외에도 이제 공공주택을 뭐 대해서 받는다라든가 그 외에 기반 시설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기반시설은 돼 있으니까. 그 대신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은 추가로 뭐 받는다라든가. 예. 근데 이도 저도 좀 다 괜찮다. 네. 그럼 현금으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아, 현금으로 받는 그래서 이제 방법도 있고.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예.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그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 여지도 있고 네. 그리고 도시 전체에 뭐 사실 공원이 많은 지역에 공원을 또 기부채납 받으면 관리비만 올라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게 좀 다양화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가 지금 사업 속도 지금 현재 네. 계획 세우고 하는 진행 속도는 좀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빠른 지역들은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 특히 지방이나 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좀 진행이 늦게 되고 있긴 하지만은 예. 뭐 연내에 몇 군데가 나올 것 같고 내년이나 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또 국토연구원이 중요하게 연구하는 분야가 국가철도 이 지하화 네. 문제 그리고 지상 구간을 새롭게 개발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안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 연구의 내용은 방향은 어떤 겁니까? 그 사실 철도 관련 그 법이 올 초에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희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스터디는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연구원이 주가 되어서 뭐 네. 교통연구원이라든가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들하고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네. 거기에 담길 내용들은 어디에 할 것이냐, 그다음 지상부, 지하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성이 좀 저해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은 뭐 연내 또는 내년
정도의 그 어떤 특정 사업들이 선도 사업들이 좀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아, 선도 사업이 곧 지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연내 아니면 내년에 연내, 할 때까지 내년에? 봐서 이제 그 어. 선도 사업이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또 컨설팅이 또 시작되겠죠. 구체적인 거. 저희들은 이제 큰 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하고 있고 네. 좀 뭐 현재도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토연구원 맡으신 지 이제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 학교에 계시다가 이런 연구기관을 운영해 나가면서 특별히 계획하시는 방향 같은 게 있다면 짧게 좀 부탁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통을 많이 하자. 소통을 많이 하자. 뭐 대내 대외, 그다음 관민, 그리고 뭐 저 지자체 그 소통을 많이 하자. 그리고 또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이런 말 있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고 예. 또 연구를 좀 선제적으로 하자.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좀 연구를 하자는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나서도 이제 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많이 노력하자 해서 약간의 뭐 결실들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토연구원장으로 지금 1년을 맞은 심교원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네, 퇴직자들의 노후 버팀목인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퇴직한 분들이 연금을 미리 받는 겁니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으면 평생 받을 연금이 30%나 깎이는데요. 그런데도 조기 수급자가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조기 수급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노후 보장 장치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